세 번째 남편도 이제 쓸모가 없어졌구나. 고을에서 가장 어리숙하다고 소문난 이생원의 집에 어느 날 요염한 여자가 들어앉았습니다. 그녀가 지나간 자리마다 남편은 재산을 잃었고 집안은 쑥대밭이 되었지요. 그런데 이 여자가 세 번째 먹잇감을 삼키려 한다는 사실을 눈치챈 사람이 딱 한 명 있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곳으로 행복과 사랑을 가득 담아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감동적인 옛날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경상도 안동고을 어귀에 제법 번듯한 기와집이 한 채 있었습니다. 대문 앞 느티나무가 넉넉한 그늘을 들이우고 안채와 사랑채가 반듯하게 자리를 잡은 양반가였지요. 이 집의 주인은 이생원이라는 32살 젊은 양반이었어요. 키가 훤칠하고 이목구비가 반듯했으나 술로 인해 눈 밑이 항상 거무튀튀했지요. 한때 잘생겼던 흔적만 겨우 남아있는 얼굴이었습니다. 이생원의 아내 복순이는 올해 26이었어요. 둥글 널쩍한 얼굴에 눈이 반달처럼 휘어 늘 웃는 것처럼 보이는 여자였지요. 코끝이 살짝 올라가 있어 누가 보아도 순하고 어리숙해 보이는 인상이었습니다. 빛바랜 녹색 무명저고리에 남색 치마를 입고 있었는데 소매 끝이 닳아 실밥이 풀려 있었지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 복순이라는 며느리가 온 동네에서 바보로 소문이 자자했어요. 장터에서 거스름 돈을 쏘가 넘기고도 헤헤 웃으며 돌아오질 않나. 시어머니가 된장 한 사발 떠오라 하면 고추장을 가져오질 않나. 콩과 팥을 구분하지 못해 시어머니 앞에서 혼이 나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지요. 아이고, 저 바보 며느리 때문에 이생원네 시어머니 속이 까맣게 타들어간다더라. 장터 안악들이 수근거릴 때마다 복순이는 멍한 얼굴로 고개만 갸우뚱했습니다. 그 모습이 더더욱 바보처럼 보였지요. 시어머니 박씨 마님은 마른 체구의 등이 살짝 굽은 58배 노인이었어요. 하지만 눈빛만은 매처럼 날카로웠지요. 주름 깊은 얼굴에 입이 꽉 다물려 있었고 손에서 지팡이를 놓는 법이 없었습니다. 이 멍청한 것사, 된장이라 했거늘 어찌 고추장을 떠왔느냐? 눈이 없느냐? 코가 없느냐? 박씨 마님의 지팡이가 마루를 쾅쾅 내려쳤지요. 복순이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조그맣게 대답했어요. 죄송하옵니다, 어머님. 소첩이 또 헷갈렸사옵니다. 참으로 답답한 며느리였지요. 박씨 마님은 혀를 차며 돌아섰습니다. 아들놈 하나 잘못 키워 한량이 되더니 며느리마저 바보를 데려왔으니 이 집안 꼴이 뭐가 되겠느냐. 에이, 박씨 마님은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 집안은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 내가 지킨다. 그것이 박씨 마님의 입버릇이었지요. 바보 며느리가 못 믿어올수록 박씨 마님은 더 악착같이 집안 살림을 틀어쥐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서는 복순이의 눈빛은 바보와는 거리가 먼 것이었어요. 고개를 숙인 채 살짝 올린 눈동자에는 차갑고 또렷한 빛이 스치고 지나갔지요. 아무도 알아채지 못하는 찰나의 빛이었습니다. 복순이가 이 집에 시집온 것은 3년 전이었어요. 친정아버지 윤훈장은 이 고을에서 서당을 운영하던 가난한 선비였지요. 그를 가르치는 것 외에는 돈 벌 줄 모르는 사람이었으나 학식만큼은 고을에서 제일이었습니다. 윤훈장에게는 딸 하나가 전부였어요. 아들이 없으니 딸에게라도 그를 가르쳐야겠다 싶어 어린 복순이를 무릎에 앉히고 천자문부터 시작했지요. 복순이는 타고난 머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 번 읽으면 외우고
2번 읽으면 뜻까지 꿰뚫었지요. 12살 무렵에는 아버지가 가르치는 서당 아이들보다 글 실력이 나았어요. 셈에도 밝아서 주판을 튕기면 어떤 계산이든 눈 깜짝할 사이에 답을 내놓았지요. 하지만 윤 훈장은 딸의 재주를 기뻐하면서도 늘 걱정이 앞섰습니다. 복순아. 예, 아버지. 윤 훈장이 복순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나직하게 말했지요. 여자가 똑똑한 티를 내면 씨앗에서 먼저 찍힌다. 내가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것은 총명한 여자를 시기하는 어리석은 세상이니라. 참고 숨겨라. 때가 올 때까지. 아버지, 그때가 언제인지 어찌 알 수 있사옵니까? 윤 훈장은 쓸쓸히 웃으며 대답했어요. 지킬 것이 생기면 저절로 알게 되느니라. 복순이는 그 말뜻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지요. 하지만 아버지의 눈가에 서린 근심이 보통이 아닌 것은 알 수 있었습니다. 복순이가 13살 되던 해 윤 훈장은 병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임종 자리에서 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낡은 책 한 권을 복순이에게 건넸지요. 천자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 서당에서나 볼 수 있는 천자문이 아니었어요. 윤 훈장이 젊은 시절 직접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스럽게 필사한 것이었지요. 그리고 여백 곳곳에는 딸에게 보내는 글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복순아, 아비가 너에게 남길 재산은 없으나 이 한 권에 아비의 모든 것을 담았다. 그를 아는 것이 내 무기이니 절대 잃지 말 거라. 그리고 기억해라. 칼을 쥔 자보다 칼이 없어 보이는 자가 오래 가느니라. 13살 소녀에게 그 말은 너무 무거웠지요. 복순이는 천자문 필사본을 품에 안고 아버지의 관 앞에서 밤새 울었어요. 시집을 갈 때 그 천자문을 치맛자락 깊숙이 숨겨 가져왔습니다. 시어머니도 남편도 모르는 비밀이었지요. 밤마다 모두가 잠든 뒤에 복순이는 비싼 감나무 아래로 올라가 달빛에 의지해 아버지의 글을 읽었어요. 바람의 책장이 넘어갈 때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지요. 그것이 복순이가 이 집안에서 바보 행세를 하며 버틸 수 있는 유일한 힘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복순이를 바보라 불렀어요. 하지만 복순이의 머릿속에서는 이 집안의 모든 셈이 돌아가고 있었지요. 곳간에 쌀이 몇 섬 남았는지, 논에서 올해 수확이 얼마나 될지, 시어머니의 약값이 한 달에 얼마나 되는지, 남편이 주막에서 쓰는 술값이 얼마인지. 복순이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으나 아무것도 모르는 척했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지요. 장터에서 쌀 서말을 사오라는 심부름에 복순이는 보리 서말을 사들고 돌아왔어요. 시어머니가 불같이 화를 냈지요. 쌀이라 했건을 보리를 사왔다니 대체 이 바보를 어쩌면 좋단 말이냐. 복순이는 울상을 지으며 다시 장터로 뛰어갔습니다. 하지만 그 보리는 복순이가 일부러 산 것이었지요. 그 주의 보리 값이 바닥을 치고 있다는 것을 복순이만 알고 있었어요. 다음 달이면 보리 값이 2배로 뛸 것이었지요. 복순이가 사온 보리는 곳간 구석에 고스란히 남아있다가 한 달 뒤 복순이가 또 장을 보러 간다며 들고 나가 되팔았지요. 바보가 또 잘못 사왔다며 바꾸러 간다고 하면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남은 차액으로 시어머니의 보약 재료를 슬쩍 곳간에 넣어두었는데 시어머니는 그 보약이 어디서 났는지도 모른 채 맛있게 드셨지요. 이 집안에서 복순이의 진짜 모습을 눈치챈 사람은 딱 한 명이었습니다. 30년 고참 머슴 칠복이었지요. 곰 같은 체구의 손이 삽장만 한 60 노인이었어요. 얼굴은 검게 그을렸으나
눈매가 순했지요. 칠복이는 어느 날 새벽 뒷산 감나무 아래에서 달빛을 받으며 글을 읽고 있는 복순이를 목격했습니다. 놀라서 눈을 비비고 다시 보았으나 분명히 복순이었어요. 입술이 달빛 아래에서 글자를 따라 움직이고 있었고 책장을 넘기는 손놀림은 능숙하기 그지없었지요. 다음 날 칠복이가 조심스럽게 복순이에게 다가갔어요. 아씨, 소인이 어젯밤에 감나무 아래에서. 복순이의 눈빛이 순간 차갑게 변했지요. 하지만 이내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칠복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칠복아, 이건 비밀이야.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된다. 약속해 줄 수 있겠느냐? 칠복이는 복순이의 눈을 들여다보았어요. 바보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맑고 깊은 연못 같은 눈이었지요. 그 순간 칠복이는 알았어요. 이 집안을 진짜로 지키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요. 아씨, 소인은 선대 어른께서 이 집을 지키라 하셨사옵니다. 아씨의 비밀은 소인의 목숨과 바꿔서라도 지키겠사옵니다. 그날부터 칠복이는 복순이의 유일한 아군이 되었지요. 남편 이생원은 어떤 사람이었냐 하면 참으로 한심한 사내였어요. 양반 체면만 내세우며 하루가 멀다 하고 주막을 드나들었지요. 아버지가 물려준 논 20마지기와 바지 15마지기, 거기에 소금 창고 하나까지 있어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었으나 번 것보다 쓰는 것이 항상 많은 사내였습니다. 부인, 나 오늘 좀 나갔다 오겠소. 이생원이 구겨진 도포를 걸치고 갓을 삐딱하게 쓰며 나서면 돌아오는 것은 이튿날 새벽이었지요. 술 냄새를 풍기며 비틀거리는 사내를 복순이가 부축해 방에 눕히면 이생원은 코를 드렁거리며 잠이 들었어요. 복순이는 남편의 술 냄새가 밴 도포를 개키며 조용히 한숨을 쉬었지요. 아버지의 말대로 참고 숨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평온한 일상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어느 가을날 이생원이 주막에서 돌아오며 한 여자를 데리고 온 것이었지요. 그 여자의 이름은 금이었습니다. 그해 가을이었습니다. 들판에 벼이삭이 고개를 숙이고 고을 장터에는 핵곡식 냄새가 가득하던 때였지요. 이생원은 그날도 어김없이 고을 입구 주막에 자리를 잡고 앉아 있었어요. 낮부터 술잔을 기울이며 양반 행세를 하는 것이 그의 일과였지요. 그때였습니다. 주막 문이 열리며 한 여자가 들어섰어요. 고을 사람들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얼굴이었지요. 날카로운 쌍꺼풀 눈매의 얇은 입술, 희고 긴 목 위로 자줏빛 명주 저고리가 빛나고 있었어요. 분홍 비단 치마가 걸음마다 바스락거렸고 허리춤에는 은장도 하나가 매달려 반짝거렸지요. 웃을 때 왼쪽 볼에 보조개가 깊게 패이는 것이 묘한 매력을 뿜어냈습니다. 주막 안의 사내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렸어요. 금이라는 이름의 이 여자는 주막 한 구석에 조용히 앉아 국밥 한 그릇을 시켰지요. 하지만 그녀의 눈은 국밥이 아니라 주막 안에서 가장 비싼 술을 마시고 있는 이생원을 향해 있었습니다. 여보시오, 이 쌀쌀한 날에 혼자 국밥을 드시오? 이리 와서 함께 한잔하시지요. 이생원이 취기 어린 목소리로 금이를 불렀어요. 금이는 수줍은 듯 고개를 살짝 숙이며 이생원 앞으로 다가갔지요. 날이 소녀는 먼 고을에서 의지할 곳 없이 떠돌아다니는 몸이옵니다. 따뜻한 말씀 감사하옵니다. 금이의 목소리는 꾀꼬리처럼 맑았으나 그 안에는 계산이 촘촘하게 깔려 있었어요. 금이는 이미 이 고을에 오기 전부터 이생원에 대해 알아두었지요. 제사는 넉넉하되 아내는 바보요.
본인은 술과 여색을 좋아하는 한량이라는 소문을 들었어요. 금이에게 이생원은 완벽한 먹잇감이었습니다. 세상에 이리 고운 여인을 하늘이 내게 보내주셨구나. 이생원은 첫눈에 금이에게 홀딱 빠져버렸지요. 그날부터 이생원은 매일 주막을 찾았어요. 금이는 이생원 앞에서 눈물을 글썽이며 자신의 불쌍한 처지를 하소연했지요. 소녀의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고 의지할 친척도 없사옵니다. 이 고을에서 품을 팔며 겨우 연명하고 있사옵니다. 이생원의 동정심은 술과 함께 더욱 깊어만 갔어요. 보름이 지나자 이생원은 금이를 외첩으로 드리겠다며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대문이 열리고 금이가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집안에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지요. 시어머니 박씨 마님이 안채 마루에서 지팡이를 짚고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칠복이 마당을 쓸다 손을 멈추었고 부엌에서 나온 복순이 멍한 얼굴로 금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님, 이 아이가 금이라 하옵니다. 의지할 곳 없는 불쌍한 처지이니 우리 집에서 거두어 주시지요. 이생원의 말에 박씨 마님은 눈을 가늘게 떴어요. 또 술김에 여자를 데려온 것이냐. 박씨 마님의 목소리는 차가웠지요. 하지만 금이는 그 순간을 위해 준비한 듯 박씨 마님 앞에 무릎을 꿇고 큰절을 올렸어요. 어머님, 소녀가 비록 보잘것없는 몸이오나 어머님을 친어머니처럼 모시겠사옵니다. 소녀가 약재에 밝아 어머님의 무릎 통증에 좋은 약차를 다려 드릴 수 있사옵니다. 박씨 마님의 눈이 미세하게 흔들렸지요. 무릎이 시려 밤잠을 설치는 것은 박씨 마님이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은 고질병이었어요. 금이가 그것을 어떻게 알았는지는 모를 일이었지만 사실 금이는 이 고을에 오기 전 주막에서 이생원의 술주정을 통해 시어머니의 건강 상태까지 모조리 파악해 두었던 것이었지요. 약차를 다릴 줄 안다고? 예, 어머님. 소녀의 외할머니가 약방을 하셨사옵니다. 어릴 때부터 약재 다루는 법을 배웠사옵니다. 금이의 대답은 막힘이 없었어요. 박씨 마님은 못마땅한 표정을 감추지 않았으나 완강하게 거부하지도 않았지요. 무릎 통증이 그만큼 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한편 복순이는 부엌 문틈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바보 며느리답게 멍하니 서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복순이의 눈은 금이의 움직임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고 있었지요. 금이가 박씨 마님 앞에서 무릎을 꿇을 때 치맛자락이 살짝 들리며 허리춤의 은장도가 번쩍 빛났어요. 복순이의 시선이 그 은장도에 잠깐 머물렀습니다. 보통 여염집 여자가 차기에는 지나치게 정교한 물건이었지요. 손잡이에 새겨진 문양이 범상치 않았어요. 하지만 복순이는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바보는 그런 것을 눈치채지 못하니까요. 금이가 이 집에 들어온 첫날부터 변화는 빠르게 시작되었어요. 금이는 약속대로 박씨 마님에게 약차를 다려드렸지요. 쌉쌀하면서도 은은한 향이 나는 그 차를 마시자 박씨 마님의 무릎 통증이 눈에 띄게 나아졌어요. 이것 참 효험이 있구나. 박씨 마님의 표정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지요. 금이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새벽이면 일어나 마당을 쓸고 시어머니의 빨래를 손수했습니다. 밥도 맛깔스럽게 지었고 안채 구석구석을 깨끗이 닦았지요. 그 모습이 바보 며느리 복순과는 하늘과 땅 차이였어요. 금이의 살림 솜씨는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된장찌개를 끓이면 간이 딱 맞았고 밥을 지으면 쌀알이 하나하나 살아있었지요. 박씨 마님의 빨래를 할 때도 얼룩 하나 남기지 않았어요. 마당을 쓸 때도
빗자루질이 일정하여 바닥에 부채꼴 무늬가 예쁘게 남았습니다. 하인들조차 혀를 내둘렀지요. 저 작은 마님은 대체 어디서 저런 살림을 배운 것이래. 혹시 양반가에서 일하던 사람 아닐까? 하인들의 수군거림에 그 미는 수줍은 듯 미소만 지었어요. 그 미소 뒤에 감춰진 계산을 알 리가 없었지요. 그 미가 살림을 이토록 잘하는 것은 타고난 솜씨가 아니라 2번의 남편 집에서 안주인 노릇을 하며 익힌 것이었어요. 포목상 김서방의 집에서 1년, 주막주인 박서방의 집에서 2년 합하여 3년의 안살림 경력이 금이의 손끝에 담겨 있었습니다. 동네 안악들도 소문을 들었지요. 이생원 댁에 새로 들어온 첩이 살림을 기가 막히게 한다더라. 바보 며느리보다 100배는 낫다더라. 시어머니가 벌써 그 첩한테 곧간 열쇠를 넘겼대. 수근거림이 복순이의 귀에까지 들려왔어요. 복순이는 빨래터에서 멍하니 물을 바라보며 아무 표정도 짓지 않았지요. 하지만 물에 비친 자기 얼굴을 보며 복순이는 속으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저 여자는 너무 완벽하다. 시집에 온 첫날부터 저토록 완벽한 살림을 하는 여자는 없다. 저것은 연습된 것이다. 누군가의 집에서 이미 해본 적이 있는 것이다. 아이고, 며느리가 저랬으면 내가 이 고생을 했겠느냐. 박씨 마님은 그 미를 볼 때마다 복순이와 비교하며 한숨을 쉬었지요. 그 미는 시어머니의 마음을 얻는데 석 달이 채 걸리지 않았어요. 어머님, 이제 곧간 살림을 소녀가 맡아 보겠사옵니다. 큰 마님께서는 워낙 살림에 서투르시니 소녀가 대신 하겠사옵니다. 금이의 말에 박씨 마님은 잠시 망설였지요. 곧간 열쇠를 넘기는 것은 안주인의 권한을 넘기는 것과 다름없었으니까요. 하지만 바보 며느리에게 맡겨두었자 쌀과 보리를 구분 못하는 형편이었지요. 그리해라. 저 바보 같은 것에게 맡겨두면 집안이 거덜나겠구나. 박씨 마님이 곧간 열쇠를 금이에게 건넸어요. 묵직한 쇠 열쇠가 금이의 손에 닿는 순간 금이의 눈에 탐욕의 불꽃이 잠깐 번뜩였지요. 하지만 그것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아니, 한 사람이 보았습니다. 복순이었지요. 부엌에서 솥뚜껑을 닦던 복순이의 반달 눈이 금이의 눈빛을 정확히 포착했어요. 그 순간 복순이의 눈 속에서 바보의 웃음이 사라지고 차가운 경계심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난 일이었지요. 다음 순간 복순이는 다시 멍한 얼굴로 솥뚜껑을 닫고 있었어요. 그날 밤 복순이는 문간방에서 촛불을 켜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눈만 말똥말똥 뜬 채 천장을 바라보았지요. 저 여자의 눈빛이 심상치 않다. 곧간 열쇠를 받을 때 번뜩이던 저 눈은 처음 보는 것이 아니다. 장터에서 남의 물건을 훔치려는 자가 짖는 눈이었다. 복순이는 이불 속에서 낡은 천자문책을 꺼내 가슴에 꼭 안았어요. 아버지의 손때가 묻은 거친 종이 감촉이 손끝에 전해졌지요. 아버지, 혹시 아버지가 말씀하신 그 때가 바로 지금인 것이옵니까? 어둠 속에서 복순이의 나직한 혼잣말이 흘러나왔어요. 대답은 없었지요. 다만 문간방 밖에서 가을바람이 처마 끝을 스치며 쓸쓸한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한편 금이는 사랑채에서 이생원의 어깨를 주무르며 나긋한 목소리로 속삭이고 있었지요. 나리, 소녀가 살림을 맡게 되었으니 이제부터 나리께서는 편히 쉬셔도 되옵니다. 소녀가 이 집안을 반드시 잘 돌보겠사옵니다. 이생원은 금이의 살랑거리는 목소리에 눈이 풀어져 있었어요. 허허,
역시 금이가 최고로구나. 우리 집 바보 며느리와는 격이 다르단 말이야. 이생원은 술잔을 기울이며 만족스러운 웃음을 흘렸지요. 하지만 금이가 이생원의 등 뒤에서 짓는 표정은 전혀 달랐어요. 입꼬리는 올라가 있었으나 눈은 얼음장처럼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지요. 그 눈빛은 포목상 김서방의 집에서도 주막 주인 박서방의 집에서도 똑같았습니다. 이 양반이 제 발로 걸어 들어왔으니 삼키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이지. 금이의 입술이 어둠 속에서 미세하게 움직였어요. 은장도가 촛불에 반사되어 차가운 빛을 뿜었지요. 이 집에 여우가 들어앉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우의 사냥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어요. 금이가 곧간 열쇠를 쥔 지 한 달이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복순이는 아무도 모르게 이상한 점을 하나 발견했지요. 그날도 복순이는 바보 며느리답게 부엌 바닥에 주저앉아 콩나물을 다듬고 있었어요. 금이가 곳간에서 나오는 것이 부엌 창문 너머로 보였지요. 금이의 손에는 쌀가마니 대신 종이 묶음이 들려 있었습니다. 금이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종이 묶음을 치맛자락 안에 재빨리 숨겼어요. 복순이의 손이 멈추었지요. 콩나물 줄기를 쥔 손가락에 힘이 들어갔어요. 저것은 곳간에 보관해 둔 땅 문서가 아닌가. 시집 온 뒤 바보 행세를 하면서도 곳간에 뭐가 있는지만큼은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지요. 쌀가마니 23자루, 보리 10자루, 콩 5자루, 그리고 괴짝 안에 논밭 문서와 소금 창고 문서가 들어있다는 것을요. 하지만 복순이는 콩나물 다듬는 손을 다시 움직이며 헤헤 웃었어요.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로부터 열흘 뒤 복순이는 곳간에 물을 가져다 놓으라는 금이의 심부름으로 곳간에 들어갔어요. 물동이를 내려놓는 척하면서 슬쩍 괴짝 쪽으로 시선을 돌렸지요. 괴짝 뚜껑이 살짝 열려 있었어요. 그 안을 힐끗 들여다보니 문서 묶음의 두께가 전에 보았을 때보다 확연히 얇아져 있었습니다. 복순이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지요. 논 문서가 빠져 있었어요. 20마지기 논 중 절반인 10마지기의 문서가 감쪽같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복순이는 물동이를 집어들고 아무 일 없다는 듯 곳간을 나왔지요. 마당을 가로지르는 동안 복순이의 걸음은 여느 때처럼 어눌했으나 머릿속에서는 샘이 번개처럼 돌아가고 있었어요. 논 10마지기면 시세로 200냥은 된다. 저 여자가 문서를 빼돌리고 있다. 하지만 어디에 숨기는 것인가? 그리고 도장은 어떻게 찍은 것인가? 그 답은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지요. 그날 밤 이생원이 술에 만취하여 돌아왔어요. 사랑채에서 쓰러지듯 드러누운 이생원의 허리춤에서 도장 주머니가 비어져 나와 있었습니다. 복순이가 빨래를 거두러 마당을 지나다가 사랑채 문틈으로 그 광경을 보았지요. 그리고 금이가 살금살금 사랑채로 들어가 이생원의 도장 주머니를 꺼내 가는 것도요. 모든 것이 맞아떨어졌습니다. 금이는 이생원이 술에 취해 잠들 때마다 도장을 꺼내 문서에 찍고 있었던 것이었지요. 위조가 아니라 진짜 도장이었어요. 다만 주인이 모르는 사이에 찍히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복순이는 그날 밤 문간방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이불 속에서 천자문책을 가슴에 안은 채 눈을 감았다 떴다를 반복했지요. 바보 행세를 하며 가만히 있을 것인가? 아니면 나설 것인가? 아버지의 유언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바보처럼 살아라. 하지만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집안 재산이 통째로 저 여자에게 넘어갈 판이었습니다. 복순이는 천장을 올려다보며 생각했지요.
3년 전 시집 올 때 아버지의 말씀을 곱씹어 보았어요. 아버지는 참고 숨기라 했지 참고 당하라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때가 오면 알게 된다고 했지요. 그 때가 오기 전까지 숨기라 한 것이지 영영 숨기고만 살라는 뜻은 아니었어요. 그래도 두려웠습니다. 3년간 완벽하게 쌓아 올린 바보의 탈이 벗겨지면 다시는 쓸 수 없었으니까요. 한 번 벗겨지면 시어머니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남편이 어떻게 나올지 마을 사람들이 뭐라 할지 상상만 해도 등골이 서늘했어요. 하지만 논열맞이기가 이미 사라졌지요. 가만히 있으면 밭도 소금 창고도 결국 이 집도 저 여자의 손에 넘어갈 것이었어요. 시어머니가 평생을 지켜온 집이 낯선 여자의 주머니 속으로 들어가는 꼴을 볼 수는 없었습니다. 복순이는 이를 악물었지요. 아버지, 바보처럼 살되 바보처럼 당하라고 하신 것은 아니지 않사옵니까? 복순이는 결심했어요. 바보 행세는 유지하되 금이의 꼬리를 밟기 시작하기로 한 것이었지요. 겉으로는 여전히 멍한 바보이되 속으로는 금이의 행동 하나하나를 기록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이었어요. 평소보다 더 일찍 일어난 복순이는 아궁이에 불을 떼면서 금이의 동선을 살폈지요. 금이는 새벽같이 일어나 박씨 마님에게 약차를 올린 뒤 곳간에 들렀다가 대문 밖으로 나갔어요. 빨래 바구니를 들고 자연스럽게 그 뒤를 따랐지요. 바보가 빨래터에 가는 것은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으니까요. 금이는 고을 뒷골목의 좁은 길을 따라 걸었어요. 복순이는 서너 집 간격을 두고 조심조심 뒤를 밟았지요. 금이가 멈춘 곳은 허름한 셋방이었습니다. 담장이 낮아 안이 들여다 보이는 곳이었어요. 금이가 문을 열고 들어가자 복순이는 담장 뒤에 몸을 숨기고 귀를 기울였지요. 안에서 금이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혼잣말이었습니다. 논열맞이기 문서는 여기 넣어두고 반 문서는 다음 달에 빼돌리면 되겠구나. 김서방 포목 전부 챙기는 것보다 훨씬 수월하군. 김서방. 복순이의 귀가 번뜩 열렸지요. 김서방이 누구인가? 금이에게는 과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거에 다른 남편이 있었다는 뜻이었어요. 복순이는 빨래 바구니를 꼭 쥐고 빨래터로 향했지요.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으나 얼굴에는 여전히 바보의 웃음을 띠고 있었어요. 빨래터에서 빨래를 두드리며 복순이는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첫째, 금이는 논 문서를 빼돌려 셋방에 숨기고 있다. 둘째, 금이에게는 김서방이라는 전 남편이 있었다. 셋째, 김서방 때보다 수월하다고 했으니 이것이 처음이 아니다. 빨래방망이가 물살을 때릴 때마다 복순이의 머릿속 퍼즐이 한 조각씩 맞춰지고 있었지요. 하지만 증거가 필요했어요. 복순이의 말만으로는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바보의 말을 누가 진지하게 들어주겠습니까? 더군다나 상대는 시어머니의 신임까지 얻은 금이었지요. 잘못 나섰다가는 오히려 복순이 쫓겨나게 될 판이었어요. 그때 복순이의 머릿속에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장터에서 본 적이 있는 대필 글쟁이였지요. 45쯤 되어 보이는 마른 사내로 낡은 흰 두루마기를 입고 등에 붓과 벼루를 짊어지고 다녔어요. 손가락에는 먹물이 항상 묻어 있었고 눈을 가늘게 뜨는 버릇이 있었지요. 장터 구석에 좌판을 펴놓고 대필과 문서 감별을 해주는 떠돌이였지요. 복순이 장의 거스름 돈을 잘못 받아 올 때마다 그 좌판 앞을 지나갔었어요. 사내의 좌판에는 이런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문서 한 장에 담긴 진실, 글쟁이 만득이 밝혀드립니다.
복순이는 빨래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장터를 돌아서 걸었어요. 바보가 장터를 기웃거리는 것은 흔한 일이었지요. 만득의 좌판 앞에서 복순이는 멈추었습니다. 아저씨, 이거 뭐 하는 데예요? 복순이는 일부러 어눌하게 물었어요. 만득은 손가락에 먹물이 묻은 채로 올려다보았지요. 가늘게 뜬 눈 속에 호기심이 번뜩였어요. 아가씨, 여기는 글 쓸 줄 모르는 사람 대신 편지도 써 주고 문서도 봐주는 곳이라오. 글을 못 쓰는 게 아니라 쓸 줄 알면서도 쓸 수 없는 사람은요? 복순이의 말에 만득의 눈이 커졌지요. 그 한마디에 바보의 냄새가 나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복순이는 이미 멍한 표정을 지으며 돌아서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제가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바보라서요. 복순이는 허둥대는 척하며 장터를 빠져나갔지요. 만득은 복순이의 뒷모습을 한참 바라보았어요. 입가에 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저 아가씨 눈빛이 바보 눈빛이 아닌데. 만득은 붓을 내려놓으며 혼잣말을 했지요. 20여 년 세상을 떠돌며 온갖 사람을 만나본 글쟁이에 직감이 말하고 있었어요. 저 여자에게는 사연이 있다고. 복순이는 집으로 돌아오며 마음속으로 계획을 세웠어요. 첫째, 금이가 빼돌리는 문서를 목록으로 기록한다. 둘째, 금이의 과거를 캐낸다. 셋째, 증거가 모이면 만득에게 문서 감별을 맡긴다. 바보처럼 웃으며 걷는 복순이의 품 안에는 낡은 천자문, 책이 묵직하게 안겨 있었지요. 아버지가 남긴 그 책 뒷장에 빈 여백이 이제부터 금이의 죄상을 기록하는 장부가 될 것이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싸움이 시작된 것이었어요. 복순이는 더 이상 참고만 있는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바보의 탈을 쓴 사냥꾼이 여우의 꼬리를 쫓기 시작한 것이었지요. 복순이 만득을 처음으로 제대로 찾아간 것은 그로부터 닷새 뒤 장날이었습니다. 복순이는 시어머니의 심부름을 핑계로 장터에 나갔지요. 바보가 장을 보면 거스름 돈을 잘못 받아오는 것이 일상이었으니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만득의 좌판은 장터 구석 느티나무 아래에 있었지요. 낡은 멍석 위에 붓새 자루와 먹물 벼루가 놓여 있었고 만득은 누군가의 편지를 대필하고 있었어요. 만득은 복순이를 보자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아, 그날 그 아가씨로구나. 오늘은 또 무슨 수수께끼를 내러왔소. 복순이는 주위를 살핀 뒤 만득 앞에 쪼그리고 앉았어요. 그리고 바보의 웃음을 거두고 처음으로 진지한 얼굴을 보였지요. 만득 어르신, 글씨를 보고 쓴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낼 수 있사옵니까? 만득의 눈이 반짝 빛났어요. 붓을 내려놓고 몸을 앞으로 기울였지요. 필체는 사람의 지문과 같은 것이요. 아무리 흉내를 내도 회개 굵기, 꺾이는 각도, 먹의 농담이 다 다르지요. 누가 쓴 글인지 알아내는 것은 어렵지 않소. 다만 왜 그것을 알고 싶은 것이오? 복순이는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길에 들어선 것이었지요. 누군가가 우리 집 문서를 위조하고 있사옵니다. 증거가 필요한데 저 혼자서는 할 수 없사옵니다. 만득은 한참 동안 복순이의 눈을 들여다보았어요. 그 눈에는 바보의 흔적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지요. 맑고 단단한 눈이었습니다. 아가씨, 혹시 이 고을에서 바보 며느리로 소문난 그 양반가 며느리가 아니시오? 복순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만득은 혀를 차며 무릎을 탁 쳤지요. 허허, 세상에. 내가 20여 년을 떠돌며 온갖 문서를 보아왔지만 사람만큼
재미있는 문서는 없소. 좋소. 내가 도와드리리다. 만득은 의협심이 강한 사내였어요. 평생 글로 먹고 살면서 위조 문서에 속아 재산을 잃는 사람들을 숱하게 보아왔지요. 그때마다 가슴이 아팠으나 나서서 도울 형편이 되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누군가가 먼저 도움을 청해 온 것이었지요. 그날부터 복순이와 만득의 은밀한 협력이 시작되었어요. 복순이는 장날마다 바보 행세를 하며 장터에 나와 만득의 좌판 앞에 쪼그리고 앉았지요. 겉으로는 멍하니 만득이 글 쓰는 것을 구경하는 바보 며느리였으나 실제로는 금이의 행적을 보고하고 대책을 논의하고 있었어요. 만득은 먼저 금이의 과거를 캐기로 했습니다. 김서방이라는 이름과 포목 장사를 했다는 단서가 있었지요. 만득은 장돌뱅이 시절의 인맥을 총동원했어요. 내 옛벗 중에 경상좌도 일대를 도는 보부상이 있소. 그 친구에게 물어보면 김서방이라는 포목상에 대해 알 수 있을 것이요. 만득이 보부상 친구에게 편지를 보낸 뒤 보름이 지나서야 답장이 왔지요. 그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만득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아가씨, 큰일이요. 김서방이라는 포목상은 3년 전에 병으로 죽었다고 되어 있소.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소. 김서방이 죽기 3달 전에 첩으로 들어온 여자가 있었는데 김서방이 죽자마자 재산을 가지고 사라졌다 하오. 복순이의 눈이 커졌지요. 그 첩의 이름이 무엇이옵니까? 편지에는 이름이 없소. 다만 생김새가 적혀 있소. 날카로운 눈매에 희고 긴 목, 왼쪽 볼에 깊은 보조개가 있는 여자라 하오. 금이었습니다. 틀림없었지요. 복순이의 손이 떨렸어요. 금이는 단순한 사기꾼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을 죽이고 재산을 빼앗는 살인자일 수도 있었지요. 만득은 더 깊이 파고들었어요. 보부상 친구를 통해 김서방의 고을에 있는 약방을 수소문했지요. 한 달이 더 걸렸으나 결국 결정적인 증거가 날아왔습니다. 김서방이 죽기 전 3달간 그 첩이 약방에서 비상을 사갔다는 기록이 있소. 비상은 쥐약으로도 쓰이지만 사람에게 조금씩 먹이면 병든 것처럼 보이다가 결국 죽게 되는 독약이요. 복순이는 소리를 죽이고 울었어요. 무서웠습니다. 금이는 전 남편을 독살한 여자였어요. 그런 여자가 지금 이생원의 곁에서 매일 밤차를 끓여주고 있었지요. 그때 복순이는 떠올렸습니다. 금이가 이생원에게 매일 밤 직접 끓여주는 약차를요. 시어머니에게 올리는 약차와는 다른 것이었어요. 이생원에게만 따로 끓여주는 차였지요. 설마 복순이의 등줄기에 찬물을 끼얹은 듯 소름이 돋았어요. 아직 확실한 것은 아니었지만 가능성만으로도 등골이 오싹했지요. 만득은 보부상 친구에게 한 가지를 더 부탁했습니다. 김서방 고을의 약방 장부를 구해줄 수 있겠소. 비상을 누가 사갔는지 기록이 남아있을 것이요. 그것이 금이를 잡을 결정적인 증거가 될 터였지요. 한편 복순이는 금이의 2번째 전 남편도 찾아내야 했어요. 금이가 혼잣말로 김서방을 언급한 것은 첫 번째 남편이었고 2번째가 있다면 그 증인이 살아있을 가능성이 있었지요. 만득이 다시 수소문에 나섰습니다. 이번에는 주막 주인 중에 아내에게 재산을 빼앗기고 거지가 된 사내를 찾아야 했어요. 보부상들의 입소문은 빨랐지요. 보름 만에 소식이 왔습니다. 경상우도 진주 인근에 박서방이라는 전직 주막 주인이 있소. 1년 전에 첩이 재산을 싹 들고 야반도주했다 하오.
지금은 남의 집 머슴으로 겨우 연명하고 있다더이다. 그 첩의 생김새가 김서방 고을의 그 여자와 똑같다 하오. 퍼즐이 완성되어 가고 있었어요. 금이의 정체는 명확했습니다. 남편을 골라 재산을 빼앗는 연쇄 사기꾼이었지요. 첫 번째는 독살, 두 번째는 야반도주,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이생원이었어요. 만득은 담뱃대를 물며 나직하게 말했지요. 아가씨, 이 일은 단순한 사기가 아니요. 살인까지 저지른 자요. 위험할 수 있소. 정말 끝까지 갈 각오가 되어 있소. 복순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이생원이 김서방처럼 될 수도 있었지요. 아무리 무심하고 한량인 남편이라 해도 죽게 내버려 둘 수는 없었어요. 서방님이 미워서가 아니옵니다. 저 여자를 막지 않으면 사람이 죽사옵니다. 복순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으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지요. 만득은 그 눈빛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소. 내 평생 글자로 밥벌이를 해왔지만 글자로 사람을 구하는 일은 처음이요. 같이 해봅시다. 만득이 손을 내밀었고 복순이 그 손을 잡았어요. 장터 느티나무 아래에서 맺어진 이 손잡음이 금이의 운명을 바꿀 줄은 그때만 해도 아무도 몰랐지요. 그 무렵 칠복도 자기 나름의 방법으로 복순이를 돕고 있었어요. 금이가 곳간에 드나드는 시간을 관찰하여 복순이에게 알려주었지요. 하지만 칠복은 복순이에게 직접 말을 건네지 않았지요. 대신 마당을 쓸면서 빗자루로 땅에 글자를 쓰곤 지워버렸지요. 축시 곳간 묘시 밖이라고요. 금이가 매일 축시의 곳간에 들렀다가 묘시의 대문 밖으로 나간다는 뜻이었지요. 복순만 알아볼 수 있는 은밀한 전달 방법이었어요. 바보라면 글자를 읽을 수 없으니 설령 금이가 보아도 의심하지 않을 터였습니다. 하지만 정말 급한 일은 글자로는 전할 수 없었지요. 어느 날 저녁 복순이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을 때였어요. 칠복이 장작을 나르며 지나가다 주위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빠르게 한마디를 던졌지요. 아씨, 조심하시오. 저 여자의 눈이 요즘 달라졌구먼요. 무언가를 의심하는 눈이요. 복순이는 고개를 살짝 끄덕이며 설거지를 계속했어요. 칠복의 경고는 정확했습니다. 금이는 이미 무언가를 눈치채기 시작하고 있었지요. 금이는 요즘 복순이의 행동이 예전과 미묘하게 다르다는 것을 감지했어요. 장날에 장터에 나갔다가 돌아오는 시간이 조금 더 길어졌고 빨래터에서의 표정이 예전의 멍한 바보와는 살짝 달라 보였지요. 물론 여전히 밥을 태우고 거스름 돈을 잘못 받아 오긴 했으나 금이의 직감이 경고를 보내고 있었어요. 저 바보가 진짜 바보인가? 금이는 이불 속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지요. 김서방 때도 박서방 때도 위기의 시작은 항상 사소한 의심에서였어요. 금이는 의심의 싹을 잘라내는데 능한 여자였지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복순이는 천자문 책 뒷장에 빼곡히 적어 놓은 기록을 정리했습니다. 금이가 빼돌린 문서 목록, 금이의 새방 위치, 전남편 김서방의 독살 정황, 전남편 박서방의 재산 사기, 그리고 약방의 비상 거래 기록. 증거는 모이고 있었지요. 하지만 아직 부족했습니다. 관아에 들고 가려면 문서 위조의 물적 증거가 필요했어요. 그것은 금이의 새방에 숨겨진 논반 문서였지요. 과연 복순이는 그 문서를 손에 넣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금이가 이생원에게 끓여주는 차에는 정말 독이 들어있는 것일까요?
바보 며느리의 조용한 반격은 이제 가장 위험한 고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복순이 증거를 모으는 동안에도 금이의 손은 쉬지 않았어요. 밭 8마지기 문서가 두 번째로 사라졌지요. 이생원이 장에서 술을 마시고 돌아온 날 밤이었습니다. 금이는 곳간에서 문서를 꺼내 치맛자락에 숨기고 새벽에 새방으로 향했어요. 복순이는 부엌 창문에서 그 모습을 또 한 번 지켜보았지요. 천자문 책 뒷장에 날짜와 문서 종류를 기록했어요. 벌써 3번째였습니다. 금이의 수법은 갈수록 대담해지고 있었어요. 처음 논 문서를 빼돌릴 때는 이생원이 깊이 잠든 새벽에 몰래 곳간을 열었어요. 두 번째 반 문서를 빼돌릴 때는 아예 대낮에 곳간에 들어가 문서를 꺼냈어요. 시어머니가 낮잠을 자는 시간이었고 복순이는 빨래터에 갔을 시간이었지요. 금이는 이 집안의 모든 사람들의 하루 일과를 꿰뚫고 있었습니다. 누가 몇 시에 어디에 있는지 손바닥 보듯 알고 있었지요. 그것은 타고난 재능이 아니라 3번의 남편 집에서 갈고 닦은 기술이었어요. 김서방 집에서는 석 달간 집안 식구들의 동선을 관찰한 뒤에야 첫 번째 행동에 나섰지요. 박서방 집에서는 2달이면 충분했어요. 그리고 이생원 집에서는 한 달 만에 모든 것을 파악했습니다. 점점 빨라지고 있었지요. 산양을 거듭할수록 여우는 더 교활해지는 법이었어요. 열흘 뒤에는 소금 창고마저 금이의 손에 넘어갔지요. 이번에는 수법이 달랐어요. 금이는 이생원에게 거짓 빈 문서를 내밀었습니다. 날이 이고을 박좌수에게 진 빚이 30냥이옵니다. 이것을 갚지 않으면 관아에 소장이 들어갈 것이라 하옵니다. 이생원은 술에 취한 채 문서를 제대로 보지도 않고 도장을 찍어 주었지요. 그 문서는 빈 문서가 아니라 소금 창고를 금이 앞으로 넘기는 양도 문서였어요. 금이는 이생원의 도장이 찍힌 문서를 품에 넣으며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바보 같은 양반. 김서방보다 더 쉽구나. 금이의 혼잣말이 사랑채 밖으로 새어나왔지요. 마침 요강을 비우러 가던 복순이의 귀에 그 말이 고스란히 들렸어요. 복순이는 요강을 든 채 걸음을 멈추었지요. 주먹을 꽉 쥐었으나 이내 힘을 풀고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아직이다. 아직 때가 아니다. 복순이는 이를 악물었어요. 참는 것이 이토록 어려운 일인 줄 미처 몰랐지요. 다음 장날 복순이는 만득에게 새로운 소식을 전했어요. 소금 창고까지 빼앗겼다는 것과 금이가 가짜 빈 문서를 만들었다는 것이었지요. 만득은 이마를 짚으며 눈을 감았어요. 아가씨, 이 정도면 증거가 거의 다 모인 것이요. 하지만 한 가지가 더 필요하오. 금이가 직접 문서를 쓴 필적이 담긴 물증이 있어야 하오. 어떻게 구하면 되겠사옵니까? 금이의 새방에 있는 문서를 가져와야 하오. 거기에 금이가 쓴 양도 문서 초본이 있을 것이오. 진짜 문서에는 이생원의 도장이 찍혀 있고 초본에는 금이의 필체가 남아 있을 것이니 둘을 대조하면 됩니다. 복순이는 고개를 끄덕였지요. 금이의 새방. 그곳에 들어가야 했어요. 위험한 일이었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기회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어요. 금이가 박씨 마님을 모시고 약방에 간 날이었지요. 박씨 마님의 무릎 통증이 다시 심해져 약재를 사러 간 것이었어요. 반나절은 걸릴 일이었습니다. 복순이는 빨래 바구니를 들고 집을 나섰어요. 평소처럼 빨래터로 향하는 척하다가 골목을 꺾어 금이의 새방으로 향했지요. 심장이 목구멍까지 치올라왔으나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어요.
새빵이 있는 골목은 낮인데도 어둑어둑했습니다. 양쪽 담장이 높아 햇빛이 잘 들지 않았지요. 쥐 한 마리가 배수로를 따라 지나갔어요. 복순이는 주위를 살피며 새빵 앞에 섰습니다. 문은 잠겨 있었지만 문고리가 헐거웠지요. 복순이는 머리에서 비녀를 빼 문고리 틈에 넣고 돌렸어요. 끼익 하는 소리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지요. 주위를 둘러보았으나 인기척은 없었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안으로 들어서자 먼지 냄새와 함께 좁은 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벽 한쪽에 옷가지가 걸려 있었고 구석에 작은 경대와 빗이 놓여 있었지요. 금이가 가끔 이곳에서 머무른다는 흔적이 여기저기 보였어요. 경대 위에는 분과 연지가 놓여 있었고 그 옆에 빈 약봉지가 구겨져 있었습니다. 복순이는 그 약봉지를 집어들어 냄새를 맡았지요. 코를 찌르는 쓴 냄새가 났어요. 무슨 약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복순이의 직감이 이것이 평범한 약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방 구석에 보따리가 하나 놓여 있었어요. 복순이는 떨리는 손으로 보따리를 풀었지요. 안에는 문서 묶음이 들어 있었습니다. 논 10마지기 양도 문서, 바지 8마지기 양도 문서, 소금 창고 양도 문서. 그리고 그 밑에 금이가 연습한 듯한 초본 문서 2장이 있었어요. 금이의 필체가 또렷하게 남아 있었지요. 이생원의 이름과 논밭의 소재지가 반복적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글씨를 연습한 것이 분명했어요. 복순이의 손이 떨렸습니다. 문서를 모두 가져가고 싶었으나 그러면 금이가 눈치챌 것이었어요. 복순이는 초본 문서 2장과 빈 약봉지 하나를 치맛자락 안에 숨기고 나머지는 원래대로 돌려놓았지요. 보따리를 묶는 손이 땀으로 미끄러웠어요. 새빵을 나서는 순간이었습니다. 등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복순이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지요. 뒤를 돌아보니 골목 끝에서 한 노파가 걸어오고 있었어요. 새빵 옆집에 사는 노파였지요. 노파의 눈이 복순이를 향했습니다. 거기서 뭘 하는 게야? 재빨리 빨래 바구니를 내보이며 멍하니 웃어 보였어요. 아이고, 여기가 빨래터가 아니었네요. 바보라서 길을 잘못 들었어요. 노파는 혀를 차며 지나갔지요. 가슴을 쓸어내린 복순이는 식은땀을 닦으며 빨래터로 향했어요. 치맛자락 안에 숨긴 초본 문서 2장이 뜨겁게 느껴졌습니다.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으나 빨래터에 도착할 때까지 복순이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지요. 다음 장날 복순이는 만득에게 초본 문서를 건넸어요. 만득은 문서를 펼쳐놓고 한참을 들여다보았지요. 붓을 집어들고 회계 굵기와 각도를 꼼꼼히 살폈어요. 이 문서를 쓴 자의 필체가 묘하오. 여자의 손이 분명하되 글을 상당히 배운 자요. 그리고 이 획은 경상좌도 쪽 필법이요. 이 고을 토박이가 아니라 다른 고을에서 온 여자가 쓴 것이 틀림없소. 만득의 분석은 정확했어요. 복순이는 이 초본과 곳간에 남아있는 원본 문서의 필체를 대조해 달라고 부탁했지요. 그것만 대조하면 금이가 문서를 작성했다는 것이 증명됩니다. 만득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소. 내 평생 이 일을 해왔으니 맡기시오. 하지만 아가씨, 한 가지 더 말하겠소. 이 정도 증거면 관아에 소장을 넣을 만하오. 다만 관아의 아전들이 뇌물에 약한 자들이 많으니 조심해야 하오. 만득의 경고가 복순이의 가슴에 무겁게 내려앉았지요. 증거를 손에 넣은 복순이는 드디어 관아로 향했어요. 바보 며느리가 관아에 가는 것은 이상한 일이었으나 일부러 울면서 갔지요.
억울함을 호소하는 바보 며느리의 모습은 오히려 자연스러웠어요. 관아까지는 10리 길이었습니다. 복순이는 치맛자락에 증거 문서를 숨기고 맨발로 걸었지요. 신발을 신고 가면 관아 문지기가 막을 수 있었으나 맨발에 울면서 가는 여자를 막을 포졸은 없었어요. 그것도 복순이의 계산이었습니다. 관아 앞에 도착했을 때 이미 해가 중천에 떠 있었지요. 복순이는 관아 마당에 들어서자마자 대성통곡을 하며 엎드렸어요. 사또 소녀의 집안 재산이 다 빼앗기고 있사옵니다. 소녀는 바보라 아무것도 못하옵니다만 이대로는 시어머님과 서방님이 길거리에 나앉게 됩니다. 포졸들이 달려왔지요. 울부짖는 여자를 끌어내려 했으나 복순이는 마당 바닥에 이마를 찌으며 물러나지 않았어요. 이마에서 피가 배어 나왔지요. 그 광경을 본 아전이 소장을 받아 들고 사또에게 올렸습니다. 소장에는 복순이가 만득의 도움을 받아 적은 내용이 담겨 있었지요. 금이가 빼돌린 재산 목록과 위조, 정황이 날짜 순으로 정리되어 있었어요. 바보가 쓸 수 없는 문서였으나 만득이 대필한 것이므로 의심을 살 이유가 없었습니다. 사또는 소장을 읽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조사해 보겠다. 돌아가서 기다려라. 복순이는 눈물을 닦으며 돌아왔습니다. 드디어 관아가 움직인 것이었지요. 금이의 사기 행각이 밝혀질 날이 눈앞에 다가온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것은 가짜 승리였습니다. 보름이 지나도 관아에서는 아무런 소식이 없었지요. 복순이 다시 관아를 찾아갔으나 아전은 시큰둥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사또께서 바쁘시어 아직 살펴보지 못하셨소. 기다리시오. 복순이는 이상한 낌새를 느꼈지요. 아전의 손목에 새 은가락지가 번뜩이고 있었어요. 전에는 없던 것이었습니다. 누군가가 아전에게 뇌물을 준 것이었지요. 그리고 그 누군가가 누구인지는 묻지 않아도 알 수 있었어요. 금이었습니다. 그 무렵이었지요. 금이는 평소 관아 아전 한 명에게 술값을 쥐어주며 고을 소식을 챙기고 있었어요. 박서방 때도 그랬듯 관아에 자기 귀를 하나 심어두는 것이 금이의 버릇이었지요. 그 아전을 통해 금이는 관아에 소장이 들어간 것을 알아챘어요. 아전에게 은전 50냥을 더 건네 소장을 묵살시킨 것은 물론이고 복순이 바보가 아닐 수 있다는 의심까지 품기 시작했지요. 그날 밤이었지요. 사랑채에서 이생원의 어깨를 주무르던 금이가 슬쩍 물었어요. 날이 큰 마님께서 혹시 장터에 자주 나가시옵니까? 장터, 그 바보가 장터에 가면 거스름 돈도 못 받아오는데 거기서 뭘 하겠소. 이생원은 코웃음을 쳤지요. 금이는 웃음을 지었으나 눈빛은 날카롭게 빛났어요. 그렇지요. 바보니까요. 하지만 바보도 가끔은 이상한 짓을 하는 법이지요. 그날부터 복순이의 행동을 감시하기 시작했어요. 복순이 장터에 가면 뒤를 밟고 누구를 만나는지 살폈지요. 하지만 복순이는 여전히 멍한 얼굴로 장터를 어슬렁거릴 뿐이었어요. 만득의 좌판 앞에 가더라도 그저 멍하니 서서 글 쓰는 것을 구경하는 바보의 모습이었지요. 금이는 고개를 갸우뚱거렸어요. 내가 너무 예민한 것인가? 하지만 쉽게 안심할 수 없었습니다. 포목상 김서방도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했으니까요. 금이는 한 발 더 나아가기로 했어요. 그리하여 어느 날 복순이의 문간방에 슬쩍 들어갔어요. 복순이 빨래터에 간 사이였지요. 방 안을 뒤지던 금이의 손에 무언가가 잡혔습니다. 이불 밑에 숨겨진 낡은 천자문책이었어요.
금이는 책을 펼쳐보았지요. 앞부분은 천자문이었으나 뒷장에 빼곡히 적힌 글씨가 눈에 들어왔어요. 날짜와 함께 적힌 기록이었습니다. 3월 초이틀 논심 맞이기 문서 소실. 4월 보름 밭팔 맞이기 문서 소실. 5월 초하루 소금 창고 양도 문서 발생. 금이의 얼굴이 얼음장처럼 굳어졌어요. 바보가 이런 글을 쓸 수 있을 리 없었지요. 복순이는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금이의 행동을 낱낱이 기록하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이것이 감히 금이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지요. 하지만 금이는 당장 소란을 피우는 대신 더 교활한 방법을 택했어요. 천자문책을 원래 자리에 돌려놓고 방을 나왔습니다. 그날 저녁 금이는 박씨 마님에게 약차를 올리며 넌지시 말을 꺼냈어요. 어머님, 소녀가 말씀드리기 조심스러운 것이 있사옵니다. 무슨 일이냐? 큰마님께서 요즘 장터에서 낯선 사내를 만나고 계신 것 같사옵니다. 소녀가 직접 본 것은 아니오나 동네 안악들이 수군거리더이다. 박씨 마님의 눈이 번뜩 떠졌지요. 시어머니에게 며느리의 외간 남자 소문은 집안의 치욕이었어요. 뭐라고? 그 바보 같은 것이 낯선 사내를 만나? 소녀도 믿기 어려웠사옵니다만 혹시 모르니 어머님께서 살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사옵니다. 그리고 큰마님 방에 이상한 물건이 있다는 소문도. 금이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정교한 독화살이었지요. 박씨 마님은 당장 복순이의 문간방을 뒤졌어요. 그리고 이불 밑에서 낡은 천자문책을 발견했지요. 이것이 뭐냐? 박씨 마님은 책을 펼쳤어요. 앞장의 천자문은 몰라도 뒷장에 빼곡히 적힌 글자들이 눈에 들어왔지요. 글을 모른다던 바보 며느리가 글을 쓰고 있었다는 사실에 박씨 마님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어요. 이것이 감히 나를 속이고 있었단 말이냐. 글을 안다는 것을 숨기고 3년을 바보 행세를 하다니. 박씨 마님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지요. 복순이 빨래에서 돌아왔을 때 마당에는 박씨 마님이 지팡이를 들고 서 있었어요. 그리고 박씨 마님의 손에는 천자문 책이 들려 있었지요. 복순이의 얼굴에서 피가 쏙 빠졌습니다. 이것이 내 것이냐? 어머님, 그것은. 글을 안다면서 3년을 바보 행세를 하다니. 이 집안을 우습게 본 것이냐? 아닙니다, 어머님. 소첩은. 닥쳐라. 당장 이 집에서 나가거라. 박씨 마님의 지팡이가 마당 바닥을 내리쳤어요. 쩌렁쩌렁한 소리가 집안 전체에 울렸지요. 하인들이 하나둘 몰려들었고 금이는 안채 문틈에서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그날 밤이었지요. 이생원이 갑자기 피를 토하며 쓰러졌어요. 사랑채 마루에서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이생원의 몸이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입가에 거품이 일었고 얼굴이 누렇게 변해 있었지요. 나리. 금이가 비명을 지르며 달려왔어요. 하인들이 몰려들었지요. 박씨 마님은 아들의 얼굴을 보자마자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어요. 내 아들아, 이게 무슨 일이냐? 의원이 불려왔지요. 의원은 이생원의 맥을 짚어보더니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도끼가 온몸에 퍼져 있소. 오랫동안 조금씩 독을 먹은 것 같소. 당장 해독하지 않으면 목숨이 위태로우시오. 독. 그 한마디에 집안이 얼어붙었지요. 누가 내 아들에게 독을 먹였단 말이냐? 박씨 마님이 부르짖었어요. 그런데 금이가 떨리는 손으로 복순이를 가리켰지요. 어머님,
큰마님이 매일 나리의 밥상에 국을 올리셨사옵니다. 혹시 모든 시선이 복순에게로 쏠렸어요. 복순이는 마당 한 구석에서 넋을 잃고 서 있었습니다. 금이의 손가락이 복순이를 가리키고 있었지요. 시어머니의 눈에는 불길이 타오르고 있었어요. 내가 그랬느냐? 내가 내 아들에게 독을 먹인 것이냐? 아닙니다. 소첩은 절대로 그런 짓을. 닥쳐라. 그를 숨기고 바보 행세를 한 것도 모자라. 이제는 내 아들을 죽이려 하다니. 복순이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하지만 아무도 복순이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지요. 바보 행세가 들통난 며느리의 말을 누가 믿겠습니까? 그때 금이가 결정적인 한 방을 날렸어요. 어머님, 큰마님의 방에서 이것이 나왔사옵니다. 금이가 내민 것은 작은 종이 봉지였지요. 안에는 하얀 가루가 들어 있었어요. 복순이의 문간방에서 나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비상이옵니다. 쥐약으로도 쓰이는 독약이옵니다. 복순이의 세계가 무너져 내렸어요. 금이가 심어 놓은 것이었지요. 천자문책을 발견한 날 방에 들어갔을 때 함께 숨겨 놓은 것이 분명했어요. 아닙니다. 저는 그런 것을 가져온 적이 없사옵니다. 하지만 복순이의 절규는 허공에 흩어졌지요. 박씨마님은 지팡이를 내던지며 외쳤어요. 당장 이것을 묶어서 내보내라. 다시는 이 집 문턱을 넘지 못하게 하여라. 칠복이 앞으로 나섰지요. 복순이의 팔을 잡아야 하는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칠복은 복순이의 눈을 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억울함과 공포가 가득했으나 거짓은 없었지요. 칠복은 30년을 사람의 눈을 보며 살아온 사내였어요. 마님, 잠시만요. 작은 마님의 말만 듣고 판단하시면 아니 됩니다. 칠복의 한마디에 마당이 조용해졌지요. 하지만 박씨 마님의 분노는 이미 끝을 모르고 치솟은 뒤였어요. 내 놈까지 저것의 편을 드느냐? 당장 물러서라. 칠복은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지요. 복순이는 그날 밤 문간방에서 쫓겨나 마당 뒷간 옆 헛간에 내쳐졌어요. 천자문책은 박씨 마님이 빼앗아갔지요. 아버지의 유일한 유품이자 금이의 죄상을 기록한 증거가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헛간 바닥에 주저앉은 복순이는 소리 없이 울었어요. 차가운 밤바람이 헛간 틈새로 스며들어 온몸을 떨게 했지요. 손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천자문책도, 증거도, 시어머니의 신뢰도, 남편의 건강도 모두 잃었어요. 아버지. 복순이의 입에서 가느다란 소리가 새어나왔지요. 아버지, 바보처럼 살았사옵니다. 아버지 말씀대로 살았사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딸은 진짜 바보가 된 것 같사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진짜 바보 말이옵니다. 복순이는 무릎을 끌어안고 고개를 묻었어요. 눈물이 치마에 스며들며 차가운 얼룩을 만들었지요. 그때 아버지의 마지막 말이 귓가에 울렸습니다. 칼을 쥔 자보다 칼이 없어 보이는 자가 오래 가느니라. 복순이는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 사이로 어둠 속 하늘이 보였지요. 별 하나가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칼이 없어 보이는 자. 복순이는 그 말을 되뇌었어요. 지금 복순에게는 정말로 아무것도 없었지요. 천자문책도 증거도 사라졌어요. 하지만 복순이의 머릿속에는 금이의 죄상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기억력은 종이보다 더 정확했지요. 그리고 만득이 있었어요. 만득에게 맡긴 초본 문서 2장은 아직 만득의 손에 있었습니다. 전 남편 김서방의 약방 장부도 만득이 가지고 있었지요.
아직 끝난 것이 아니었어요. 복순이는 눈물을 닦고 일어섰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젖은 뺨을 스쳤지요. 아버지가 말한 때가 바로 지금이라는 것을 복순이는 비로소 깨달았어요. 바보처럼 살아라. 그 말은 바보처럼 참으라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바보처럼 보이는 동안 진짜 힘을 기르라는 뜻이었지요. 그리고 모든 것을 잃은 바닥에서 비로소 진짜 싸움을 시작하라는 뜻이었어요. 복순이의 눈에서 바보의 웃음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대신 아버지를 닮은 또렷한 눈빛이 어둠 속에서 빛나고 있었지요. 내일 장이 선다. 만득을 만나야 한다. 복순이는 헛간에서 밤을 지새우며 내일의 계획을 세웠어요. 바보 며느리는 이제 없었습니다. 아버지 윤 선생의 딸이자 이 집안의 진짜 안주인이 일어선 것이었지요. 새벽녘 복순이는 헛간을 빠져나와 장터로 향했어요. 아무도 모르게 뒷담을 넘었지요. 복순이를 찾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쫓겨난 며느리를 찾을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장터에 도착했을 때 만득은 이미 좌판을 펴고 있었어요. 복순이의 얼굴을 보자마자 만득의 표정이 굳어졌지요. 아가씨, 무슨 일이 있었소? 얼굴이 반쪽이 됐구려. 복순이는 지난밤에 벌어진 일을 빠르게 설명했어요. 천자문책을 빼앗긴 것, 독약 누명을 쓴 것, 이생원이 쓰러진 것까지. 만득은 주먹을 불끈 쥐었지요. 그 여자가 전 남편을 독살한 수법을 그대로 쓴 것이요. 김서방 때와 똑같소. 만성독을 조금씩 먹여서 병든 것처럼 보이게 하다가 결국 죽이는 것이요. 만득은 품에서 두 가지를 꺼냈어요. 하나는 복순이 금이의 새방에서 가져온 초본 문서였고, 다른 하나는 보부상 친구가 보내온 김서방 고을 약방의 비상거래 장부 사본이었지요. 아가씨, 증거는 여기 있소. 초본 문서의 필체와 금이의 글씨가 일치한다는 감별서도 내가 이미 작성해 두었소. 김서방 고을의 약방 장부에는 금이가 비상을 사간 기록이 남아있소. 복순이는 품에서 새방에서 가져온 빈 약봉지를 꺼내 만득에게 내밀었어요. 이것은 금이의 새방에서 발견한 것이옵니다. 비상 냄새가 나는 약봉지예요. 만득이 약봉지의 냄새를 맡더니 고개를 끄덕였지요. 틀림없이 비상이요. 그런데 금이가 독을 어디에 숨기고 다닐까? 치맛자락에 넣고 다니기에는 위험하고. 복순이는 잠시 생각하다가 눈을 떴어요. 은장도요. 금이가 허리춤에 차고 다니는 은장도의 손잡이가 유난히 두꺼웠사옵니다. 안에 무언가를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것 같았어요. 만득이 무릎을 탁 쳤지요. 그렇소. 은장도 손잡이에 독을 숨기고 다니는 것이요. 그것만 열면 결정적 증거가 돼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만득은 편지 한 통을 내밀었어요. 복순이의 두 눈이 휘둥그레졌지요. 전 남편 박서방가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했소. 진주 인근에서 머슴살이를 하고 있소. 내 보부상 친구가 박서방을 만나 증언을 받아두었소. 금이가 자기 재산을 통째로 가지고 도망쳤다는 증언이요. 복순이의 손이 떨렸어요. 모든 퍼즐이 완성된 것이었지요. 금이의 죄상을 증명할 증거가 세 가지나 모인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관아의 아전이 금이의 뇌물을 받고 소장을 묵살한 전례가 있었지요. 같은 아전에게 가면 또 막힐 것이요. 다른 방법이 필요하오. 만득이 턱을 괴며 생각에 잠겼어요. 그때 장터 입구에서 소란이 일었지요. 말을 탄 관리들이 장터로 들어오고 있었어요. 새 사또가 부임하신다.
장터 사람들이 웅성거렸지요. 새 사또가 온다는 것은 기존 아전들의 판이 바뀐다는 뜻이었어요. 만득의 눈이 번뜩 빛났습니다. 아가씨, 하늘이 돕는구려. 새 사또에게 직접 탄원하는 수밖에 없소. 복순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바보 며느리가 아닌 진짜 자신의 모습으로 사또 앞에 서야 했지요. 3년간 쓰고 있던 바보의 탈을 벗어야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순간 칠복이 장터에 나타났어요. 숨을 헐떡이며 복순이를 찾아온 것이었지요. 아씨, 여기 계셨구먼요. 큰일이요. 마님께서 밤새 천자문책을 불에 태우려 하셨는데 제가 몰래 빼돌려 왔구먼요. 칠복의 품에서 낡은 천자문 책이 나왔어요. 한쪽 모서리가 그을려 있었지만 대부분이 온전했지요. 복순이는 그 책을 받아 들고 한참을 말을 잇지 못했어요. 뜨거운 것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지요. 칠복아, 제가 진작부터 알고 있었구먼요. 아씨가 바보가 아니라는 것을. 밤마다 책을 읽는 것을 보았지요. 하지만 아씨의 비밀을 지켜드리는 것이 소인의 도리라 생각했구먼요. 칠복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선대 주인 어른이 살아계셨다면 이 며느리를 자랑스러워하셨을 것이라 생각하니 코끝이 시큰해졌지요. 칠복, 한 가지 더 부탁해도 되겠느냐? 말씀만 하시오, 아씨. 새 사또 앞에서 제가 글을 읽는 것을 증언해 주실 수 있겠사옵니까? 칠복은 주저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 목숨이 붙어 있는 한 증언하겠구먼요. 복순, 만득, 칠복. 세 사람은 장터 느티나무 아래에서 머리를 맞대고 작전을 짰지요. 사흘 뒤 새 사또가 첫 재판을 여는 날이었어요. 관아 마당에는 구경꾼들이 바글바글 모여들었지요. 복순이는 더 이상 바보의 웃음을 띠지 않았어요. 빛바랜 옥색 저고리에 남색 치마를 입은 모습은 같았으나 눈빛이 달랐습니다. 아버지 윤 선생의 딸다운 또렷하고 단단한 눈빛이었지요. 사또 소녀 복순이 탄원드리옵니다. 복순이 관아 마당에 엎드려 큰 절을 올렸어요. 새 사또는 젊고 눈빛이 형형한 관리였지요. 어인 사연으로 왔느냐? 소녀의 남편 이생원의 재산이 외첩 금이에게 빼앗기고 있사옵니다. 뿐만 아니라 금이는 전 남편을 독살한 전력이 있으며 지금 소녀의 남편에게도 독을 먹이고 있사옵니다. 금이가 허리춤에 차고 다니는 은장도를 살펴보시면 증거가 나올 것이옵니다. 관아 마당이 술렁였지요. 구경꾼들이 웅성거렸어요. 저 여자가 바보 며느리로 소문난 이생원 집 며느리 아닌가? 바보가 저런 말을 할 수 있나? 증거가 있느냐? 복순이는 고개를 들었어요. 있사옵니다, 사또. 만득이 앞으로 나섰지요. 품에서 문서 묶음을 꺼내 사또에게 올렸어요. 첫째, 금이가 직접 쓴 양도 문서 초본이옵니다. 금이의 필체와 원본 문서의 필체가 일치한다는 감별서를 소인이 작성하였사옵니다. 소인은 20여 년간 문서 감별을 해 온 글쟁이 만득이옵니다. 사또가 문서를 살폈지요. 만득의 감별서에는 획의 굵기, 꺾이는 각도, 먹의 농담까지 상세하게 분석되어 있었어요. 둘째, 금이의 전 남편 김서방이 3년 전 병사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김서방 고을의 약방 장부의 금이가 비상을 석 달간 사간 기록이 있사옵니다. 만득이 약방 장부 사본을 내밀었지요. 사또의 눈이 날카롭게 빛났어요. 셋째, 금이의 두 번째 전 남편 박서방의 증언이옵니다. 박서방은 금이에게 재산을 통째로 빼앗기고 현재 진주에서 머슴살이를 하고 있사옵니다.
박서방의 증언서를 올리옵니다. 사또가 증언서를 읽는 동안 관아 마당은 쥐 죽은 듯 고요해졌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복순이 일어섰어요. 사또, 금이는 소녀가 바보라는 것을 이용하여 소행을 저질러 싸웁니다. 하지만 소녀는 바보가 아니옵니다. 복순이는 품에서 낡은 천자문책을 꺼내 펼쳤지요. 한쪽 모서리가 그을린 그 책을 높이 들어 관아 마당의 모든 사람에게 보였어요. 이 책은 소녀의 돌아가신 아버지 윤 선생이 물려주신 것이옵니다. 아버지는 이 고을에서 30해를 서당 훈장으로 사셨사옵니다. 소녀에게 글과 셈을 가르쳐 주셨지요. 복순이는 천자문책의 한 구절을 소리내어 읽었어요. 또박또박한 목소리가 관아 마당에 울려 퍼졌지요. 구경꾼들이 입을 벌렸어요. 세상에 바보 며느리가 글을 읽는다. 저 여자가 정말 바보가 아니었단 말이야? 칠복이 앞으로 나서며 무릎을 꿇었지요. 사또 소인은 이생원 댁에서 30년을 일한 머슴 칠복이옵니다. 소인은 오래전부터 큰마님이 밤마다 몰래 글을 읽는 것을 보아왔사옵니다. 큰마님은 바보가 아니옵니다. 돌아가신 아버님의 유언으로 바보 행세를 하고 계셨던 것이옵니다. 관아 마당이 벌집을 쑤신 듯 소란스러워졌어요. 사또는 즉시 금이를 잡아오라 명했지요. 포졸들이 이생원 집으로 달려갔어요. 금이는 새 사또가 부임한 뒤 자신의 아전 정보원이 먹통이 된 것을 눈치채고 불안에 떨다가 마침내 짐을 싸서 도망치려던 참이었지요. 포졸들이 금이의 팔을 잡아 관아로 끌고 왔습니다. 금이가 관아 마당에 끌려왔을 때 복순이와 눈이 마주쳤어요. 금이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지요. 3년간 바보라고 깔보던 여자가 관아 마당 한가운데 서서 자신의 죄상을 낱낱이 펼쳐놓고 있었으니까요. 내가 금이냐? 사또의 물음에 금이는 고개를 떨구었지요. 하지만 이내 고개를 들며 발악했어요. 사또, 이것은 전부 거짓이옵니다. 저 여자가 꾸며낸 것이옵니다. 저는 억울하옵니다. 사또는 차갑게 대답했지요. 그렇다면 내 허리춤의 은장도를 내놓아라. 금이의 얼굴이 경직되었어요. 은장도를 내놓으라는 말에 손이 허리춤으로 갔다가 멈추었지요. 어서 내놓지 못하겠느냐. 포졸이 금이의 은장도를 빼앗았어요. 사또가 은장도를 살폈지요. 손잡이를 돌리자 안에 작은 공간이 드러났습니다. 그 안에 하얀 가루가 담겨 있었어요. 이것이 무엇이냐? 금이의 안색이 흙빛으로 변했지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사또는 의원을 불러 가루를 확인하게 했어요. 의원은 가루를 살핀 뒤 고개를 끄덕였지요. 비상이옵니다, 사또. 이생원의 증상과 일치하옵니다. 금이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어요. 마당 바닥에 주저앉으며 결국 입을 열었지요. 알았사옵니다. 소녀가 했사옵니다. 전부 다 소녀가 한 것이옵니다. 금이의 자백이 쏟아졌어요. 김서방을 독살한 것, 박서방의 재산을 빼돌린 것, 이생원의 논밭과 소금 창고를 빼앗은 것, 그리고 이생원에게 만성독을 먹인 것까지. 관아 마당의 구경꾼들은 경악했지요. 세상에 남편 셋을 거덜낸 여자라니. 저런 독사 같은 것이 어디 있담. 사또의 판결이 내려졌어요. 금이는 살인 및 사기의 죄로 귀양에 처한다. 금이가 빼돌린 재산은 전부 이생원가에 반환한다. 뇌물을 받고 소장을 묵살한 아전은 파직하여 곤장 50대에 처한다. 사또의 판결이 울려 퍼지자 관아 마당에서 환호성이 터져 나왔지요. 금이가 포졸에게 끌려가며 복순이를 돌아보았어요.
금이의 눈에는 분노도 원망도 아닌 묘한 감정이 서려 있었지요. 바보인 줄 알았더니 나보다 한 수 위였구나. 금이의 마지막 말이었어요. 포졸에게 이끌려 관아 밖으로 사라지는 금이의 뒷모습은 참으로 처량했지요. 이생원은 의원의 해독 치료를 받고 서서히 회복했어요. 의식을 되찾은 이생원은 관아에서 벌어진 일을 전해 듣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지요. 부인이 바보가 아니었소. 이생원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복순이는 남편의 침상 옆에 앉아 조용히 말했지요. 서방님, 소첩이 바보 행세를 한 것은 죄송하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진짜 모습으로 서방님 곁에 있겠사옵니다. 이생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3년간 곁에 있던 아내의 진짜 모습을 처음 본 것이었지요. 시어머니 박씨 마님은 가장 늦게 복순이를 찾아왔어요. 지팡이를 짚고 느릿느릿 걸어온 박씨 마님은 복순 앞에 서서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주름진 얼굴이 떨리고 있었어요. 복순아. 박씨 마님의 입에서 처음으로 며느리의 이름이 나왔지요. 3년간 한 번도 이름으로 불러준 적이 없던 시어머니였어요. 내 아비가 내게 바보처럼 살라 한 까닭을 이제야 알겠구나. 이 못된 시어미한테서 너를 지키려 한 것이었겠지. 아닙니다, 어머님. 복순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버지는 어머님을 원망하시지 않았사옵니다. 다만 딸이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남기를 바라셨을 뿐이옵니다. 박씨 마님의 눈가가 촉촉해졌지요. 평생 눈물 한 방울 보인 적 없던 호랑이 시어머니가 처음으로 며느리 앞에서 눈시울을 붉혔어요. 내가 미안하다. 단 3글자였으나 그 속에는 3년의 무게가 담겨 있었습니다. 구박도, 비난도, 쫓아낸 것도, 천자문책을 태우려 한 것도 전부요. 복순이는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어머님, 저야말로 속인 것이 죄송하옵니다. 이제부터는 진짜 모습으로 어머님을 모시겠사옵니다. 박씨 마님은 코끝을 훌쩍이며 고개를 돌렸지요. 시끄럽다. 약차나 한 잔 끓여 오너라. 복순이는 소리 없이 웃었어요. 그 약차 한 잔이 박씨 마님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화해였지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복순이는 더 이상 바보 며느리가 아니었어요. 이생원 댁의 당당한 안주인으로서 빼앗긴 재산을 되찾고 집안 살림을 바로 세웠지요.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샘 실력은 장부를 정리하고 논밭을 관리하는데 빛을 발했어요. 이생원은 술을 끊고 처음으로 논에 나가 일을 시작했지요. 아내의 진짜 모습을 보고 난 뒤 부끄러움이 밀려왔기 때문이었어요. 만득은 고을의 자리를 잡고 서당을 열었습니다. 복순이 자금을 대주었지요. 그를 모르는 아이들에게 그를 가르치는 것이 만득의 오랜 꿈이었어요. 칠복은 여전히 이생원 댁의 머슴이었지만 이제는 가장 존경받는 어른이었지요. 복순이의 비밀을 3년간 지켜준 의리는 집안 모두가 인정하는 바였어요. 어느 가을 저녁이었습니다. 복순이는 마당 한켠 감나무 아래에 앉아 있었어요. 손에는 낡은 천자문 책이 들려 있었지요. 한쪽 모서리가 그을린 그 책은 이제 더 이상 이불 속에 숨겨야 할 비밀이 아니었어요. 곁에 시어머니 박씨 마님이 지팡이를 짚고 나란히 앉았지요. 감나무에서 주홍빛 감이 떨어져 마당에 통통 굴렀어요. 복순아, 감 좀 깎아주겠느냐? 예, 어머님. 복순이는 웃으며 일어섰어요. 3년 전 바보의 웃음과는 전혀 다른 환하고 당당한 웃음이었지요. 저물어가는 노을이 기와 지붕 위로 붉게 번지고 있었습니다.
바보 며느리로 놀림받던 여자가 결국 이 집의 진짜 주인이 되었고 새 남편을 거덜낸 여우는 귀양살이 신세가 되었지요. 세상 사람들은 복순이를 보며 이렇게 말했어요. 참으로 지혜로운 여인이었다고요. 하지만 복순이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지혜로웠던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가르침을 믿고 버텼을 뿐이라는 것을요. 바보처럼 살아라. 그 한마디가 딸을 지키는 방패가 되었고 집안을 살리는 칼이 되었지요. 아버지의 말씀대로 칼을 쥔 자보다 칼이 없어 보이는 자가 오래가는 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칼은 적을 벤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킨 것이었지요.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더 재미있는 영상들도 함께 해주세요. 그럼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